한양에서 남으로 사흘을 내려가면 산줄기가 굽이치는 골짜기 안쪽에 마을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붕이 서른 채 남짓 눈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고 뒷산에서 내려온 개울이 마을 앞을 가로질러 흘렀습니다. 그 마을 동쪽 끝 기와가 아닌 초가지붕 아래에 빈소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4자루가 관 사방에 꽂혀 있었고 향이 한 줄기 피어올라 낮은 천장에 부딪혀 퍼지고 있었습니다. 관 위에는 흰 보자기가 덮여 있었죠. 관 안에 누운 사내는 김득수, 나이 32이었습니다. 이틀 전 밤 열병이 가슴을 짓눌러 숨이 끊어졌습니다. 소렴을 마치고 대령으로 삼배천에 싸서 묶은 뒤 입관까지 끝낸 것이 오늘 낮이었죠. 관 앞에 여인 하나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월이었습니다. 나이 26, 달걀처럼 갸름한 얼굴에 눈이 맑았지만 이틀째 흘린 눈물 때문에 눈두덩이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관 모서리를 붙잡고 있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찔려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이미 갈라져서 바람 새는 소리처럼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월이가 관 위 보자기에 이마를 갖다 대었습니다. 삼배 냄새가 코끝에 닿았죠. 사흘 전까지만 해도 이 사내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팔뚝에 힘줄이 붉어지도록 붓기를 내리치던 그 등이 지금은 흰 수에 안에서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섭섬 마을 사람들은 초저녁에 문상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기력이 다해 쓰러지듯 잠이 들었죠. 빈소에는 월이 혼자였습니다. 촛불 4자루가 어둠을 겨우 밀어내고 있었고 문풍지 사이로 밤바람이 스며들어 불꽃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꿀꺽 월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였죠. 분명히 관 안에서 났습니다. 월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이 크게 벌어졌죠. 입술이 반쯤 열린 채 굳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을 뿐이었죠. 월이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버릇이었습니다. 두려울 때면 늘 그랬죠.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시 꿀꺽. 이번에는 더 또렷했습니다. 삼키는 소리 뒤에 목구멍이 울리는 소리가 따라왔죠. 월이의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타고 내렸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일어설 수도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관 뚜껑이 안에서 밀려 올라왔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한쪽으로 미끄러졌죠. 월이가 뒤로 물러나며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두 손이 바닥을 짚었고 손바닥에 찬 흙에 감촉이 닿았습니다. 수의를 입은 사내가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흰 삼배옷이 가슴 위에서 주름져 있었고 소렴때 묶었던 끈이 느슨하게 풀려 한쪽 어깨에 걸쳐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분명 김득수의 것이었죠. 넓은 이마, 굵은 눈썹, 턱 아래 작은 점까지 허나 눈이 달랐습니다. 초점이 어딘가 먼 곳에 가 있었죠. 방 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방 너머, 벽 너머, 하늘 너머 어디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사내가 입을 벌렸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반은 혀가 움직이더니 입안에서 무언가가 밀려나왔죠. 쌀알이었습니다. 바람으로 넣어둔 쌀이 혀 위에서 굴러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서너 작은 구슬 하나가 쌀알 사이에 섞여 바닥에 부딪혀 또르르 굴러갔죠. 월이의 눈이 바닥에 흩어진 쌀알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넣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쌀을 건넸고 월이가 떨리는 손으로 득수의 입에 한 알 놓았습니다. 차가운 잇몸에 손끝이 닿았을 때의 감촉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죠. 이 사내는 분명히 죽었던 것입니다. 사내가 기침을 했습니다. 메마른 기침이 두어 번 이어졌고 그 사이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월이가 온몸을 떨며 무릎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릎은 앞으로 나가는데 어깨는 뒤로 물러서고 있었죠.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맨말만 마마는 기침이 두어
투 거파는 이어들어 그래도 앞으로 갔습니다. 서방님, 살아 돌아오신 겁니까?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먼 곳을 보던 눈이 비로소 월이의 얼굴 위에 멈추었죠. 이윽고 사내의 입이 열렸습니다. 나는 설공찬이요. 월이의 무릎이 바닥에 박힌 듯 굳었습니다. 입을 가리고 있던 손이 아래로 떨어졌죠. 남편의 입에서 낯선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촛불 4자루가 일제히 색을 바꾸었습니다. 누런 불꽃이 한순간에 파랗게 물들었죠. 푸른 빛이 사내의 흰 수에 위에 번져나갔고 월이의 얼굴 위에도 벽 위에도 서늘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 온기가 빠져나가듯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월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빈소 밖으로 기어나왔죠. 별이 쏟아지고 있었고 자기 숨소리만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이웃집 할멈이 비명 소리에 달려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멈이 빈소 안을 들여다보다가 파란 촛불을 보자마자 뒤로 물러섰죠. 두 손을 모아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저승기운이 묻어온 게야. 죽은 자가 문을 열고 건너온 게야. 할멈이 부엌으로 뛰어가 소금 한 줌을 움켜쥐고 돌아왔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달빛에 반짝이며 흙 위에 흩어졌습니다. 소란의 이웃 사내들이 하나둘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빈소 안을 들여다본 자마다 고개를 돌리며 뒷걸음질 쳤죠. 죽었던 사내가 관안에 앉아 파란 촛불 아래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마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이가 마당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흙이 묻은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빈소 쪽을 돌아보았죠. 문 안에서 사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승에서 본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득수의 목소리와 닮았지만 억양이 달랐죠. 득수는 말끝을 흐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끊어내고 있었죠. 월이가 빈소 문 앞에 섰습니다. 두 손을 주먹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모를 만큼 힘을 주었습니다. 내 남편의 몸으로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오. 월이가 등을 돌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 쪽으로 걸어갔죠. 등 뒤에서 파란 불빛이 문틈을 통해 길게 뻗어나와 월이의 그림자를 마당 위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월이가 안방 문을 닫은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는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있었습니다. 죽은 김득수의 몸에 낯선 혼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장터를 거쳐 이웃 마을까지 번졌고 구경꾼들이 하루에도 서너씩 마을 어귀에 서성이고 있었죠. 설공차는 빈소에서 나와 마당 한쪽 헛간에 거처를 잡았습니다. 월이가 안방과 건넌방을 모두 걸어 잠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마을 어귀에 여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치맛자락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온 것이 분명했죠. 등에 보따리를 지고 있었고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지나가는 아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내가 어디 있소? 아이가 손가락으로 마을 동쪽 끝을 가리켰죠. 여인이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이 빨랐지만 다리가 풀려 두어 번 비틀거렸습니다. 순덕이었습니다. 설공찬의 아내 30리 밖 고을에서 남편의 혼이 다른 사내의 몸에 깃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죠. 순덕이 헛간 앞에 섰을 때 설공찬은 문턱에 걸터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득수의 넓은 이마, 굵은 눈썹, 턱 아래 작은 점, 순덕이 알던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순덕은 사내의 눈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방님, 설공찬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승의 것이 아닌 눈빛이 순덕의 얼굴 위에 머물렀죠. 이윽고 사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보따리가 등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죠. 두 손으로 흙바닥을 짚은 채 울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설공찬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다가갔지만 멈추었습니다. 내려다본 자신의 손이 자기 손이 아니었으니까요. 순덕이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 위에 두 줄기 기를 내고 있었죠. 순덕은 자기가 아는 남편을 이 낯선 얼굴 속에서 찾아내려는 듯 사내의 눈을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들여다보았습니다. 혼례의 날 뒤뜰에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살구나무, 묘목이 겨우 무릎 높이였소. 첫 아이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설공찬의 입이 한 박자 늦게 열렸습니다. 진이 100일을 넘기지 못했소. 사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득수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였지만 그 떨림은 설공찬의 것이었죠. 순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낯선 광대뼈, 낯선 턱선, 낯선 피부 아래에서 남편의 기억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안방 쪽 창호지 너머로 월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로 보았을 뿐이었지만 순덕이 자기 남편의 몸을 붙잡고 우는 형상이 또렷했습니다. 월이의 이가 아랫입술을 물어 자국이 남았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월이가 마당으로 나왔죠. 맨발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시오. 순덕이 고개를 들어 월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몸은 내 남편의 것이오. 내 집이오. 내 마당이오. 순덕이 일어섰습니다. 키가 월이보다 반 뼘은 작았지만 어깨를 곧게 폈죠. 몸은 그쪽 남편의 것이지만 안에 든 혼은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월이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두 여인 사이에 서 있는 사내는 득수의 몸에 설공찬의 혼을 담고 어느 쪽도 아닌 채 서 있었습니다. 설공찬이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가 없었죠. 이 몸의 주인에게도 이 혼의 주인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마당까지 닿았죠. 혼이 맞다느니 귀신이 들린 거라느니 하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공찬이 헛간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월이가 내어놓은 보리밥이었죠. 젓가락을 오른손에 쥐었는데 밥알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면 젓가락 끝이 어긋나고 힘을 빼면 밥알이 떨어졌죠. 설공찬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몸은 왼손잡이였소. 문 앞에서 물그릇을 들고 서 있던 월이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물이 흙바닥 위에 쏟아졌죠. 월이의 입술이 벌어졌다. 다 물렸습니다. 득수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나무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월이의 손을 잡을 때도 늘 왼손이 먼저였죠. 남편의 몸이 남편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설공찬이 마을 뒷산을 올랐습니다. 순덕이 뒤를 따랐죠. 산중턱에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흙이 채 마르지 않은 새 무덤이었죠. 풀이 아직 돋지 않아 붉은 흙이 드러나 있었고 앞에 나무 표지 하나가 비스듬히 꽂혀 있었습니다. 설공찬의 무덤이었습니다. 사내가 무덤 앞에 섰습니다. 득수의 두 다리로 서서 설공찬의 눈으로 자기가 묻힌 흙을 내려다보았죠. 바람이 불어 산 아래 마을의 연기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무덤 옆에 누군가가 놓고 간 돌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순덕이 사흘 전에 설공찬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득수의 넓은 손바닥으로 무덤의 흙을 쓸었죠. 축축한 흙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 아래에 자기 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32해를 살았던 그 뼈와 살이 삼배에 쌓여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누워 있구나. 목소리가 산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순덕이 사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등이 굽어졌습니다. 이윽고 순덕이 고개를 들어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저고리 깃을 적시고 있었죠. 돌아오셨으면 됐지요. 그 몸이 어찌 되었든 설공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그 눈은 무덤이 아닌 산 아래 마을 너머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죠. 해가 기울어 산 그림자가 마을을 덮을 무렵 설공찬이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짜고 있었고 순덕이 울타리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설공찬이 마당 가운데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승에서 조 관찰사를 보았소. 월이의 손이 빨래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순덕이 걸음을 멈추었죠. 울타리 너머에서 구경하던 이웃 사내에 놨던 손이 내려갔습니다. 저 세상에 잔상이 남은 눈이 비로소 이 세상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사흘 만에 장터까지 닿았습니다. 마을에서 서쪽으로 반나절을 걸으면 5일장이 서는 읍내가 나왔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닷새치 소문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곳이었죠. 포목 좌판 사이로 생선 비린내가 섞이고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울리고 소 팔러 온 사내들이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는 그 장터에 설공찬이 순덕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저 사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사람 아니오? 김득수라는 자의 몸에 다른 혼이 들었다더만. 설공찬이 장터 한복판 우물 옆 느티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득수의 넓은 어깨 위에 산자의 것이 아닌 시선이 얹혀 있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댓 명이었습니다. 포목 좌판을 접고 온 안악, 소를 메어둔 채 달려온 사내, 아이의 손을 설공찬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저승에서 돌아온 사람이요. 명구의 제5전 염라대왕의 업경대 앞에 섰었소.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업경대, 죽은 뒤에 생전의 행실이 비친다는 거울이었죠. 어릴 적 할머니 무릎에서 들은 이야기 속에만 있던 것이 눈앞에 산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 끌려온 자가 있었소. 이 고을 관찰사 조익현이요.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멈추었고 막걸리를 마시던 사내의 사발이 입에 닿은 채 굳었죠. 관찰사의 이름이 장터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설공찬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여 느티나무 아래에서 장터 끝까지 닿았습니다. 업경대 거울에 조 관찰사의 생전이 비쳤소. 첫 장면은 전답이었소. 가면관 아래 백성 셋이 대대로 일구던 논 스물새 맞이기를 뱉는 장면이었소. 관인을 찍은 문서를 내밀며 이 땅은 본래 관가의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입이 거울에 선명히 비쳤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숨을 삼켰습니다. 전답을 빼앗긴 이야기는 이 고을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두 번째 장면은 뇌물이었소. 어두운 방에서 비단 보자기에 싸는 자 30냥을 받는 손이 비쳤소. 건넨 자는 고을의 아전이었고 받은 자는 관철사였소. 설공찬이 잠시 말을 먼 군중의 눈이 사내의 입 위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죠. 거울을 본 조 관찰사가 비명을 질렀소. 무릎이 꺾여 바닥에 쓰러지며 그건 어쩔 수 없었다. 위에서 시킨 것이다라고 외쳤소. 허나 업경대 앞에 앉아 계신 시황께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셨소. 입을 열지도 않으셨소.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을 뿐이요. 그 뒤에 어찌 되었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설공찬이 그쪽을 바라보았죠.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소. 장터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좌판 위 포목을 넘기는 소리만 들렸죠. 이윽고 웅성거림이 장터 한쪽에서 일어나 물결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혀를 찼죠. 앞줄에 선 사내 하나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이미 관찰사의 횡포에 이가 갈려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답을 빼앗긴 자, 세금을 이중으로 물린 자, 억울한 판결에 하소연할 곳 없이 입을 닫았던 자들이 저마다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 뒤쪽에서 허리가 굽은 노파 하나가 지팡이를 짚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으리
노파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만 유독 맑았죠. 내 아들도 저승에서 보았소. 3년 전 봄에 갔소. 이름은 박돌이. 나이 24이었소. 설공찬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득수의 두꺼운 눈꺼풀이 내려앉았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죠. 한참이 지난 뒤 눈을 떴습니다. 영감님의 아드님은 제3전 송제대왕 앞을 무사히 지나셨습니다. 생전에 어미를 공경한 효심이 인정받은 것이요. 노파의 지팡이가 땅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득수 무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을 치는 울음이 아니라 가슴에서 빠져나오는 울음이었죠. 3년을 품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장터를 적셨습니다. 노파의 울음이 채 그치기도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내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물었습니다. 설공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감고 이윽고 답을 내놓았죠.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답을 내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사내에게 설공찬이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고개를 저었죠. 보지 못했소. 명부를 지나며 스쳐본 것만 기억에 남아있소. 모든 혼을 본 것이 아니오. 사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 뒤로도 두어 명이 같은 대답을 들었죠. 설공찬이 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운한 얼굴로 물러났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답을 받은 이들의 눈물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느티나무 아래에 모인 사람이 100명을 헤아리고도 남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20리 밖 가명에서는 관찰사 조익현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널쩍한 얼굴에 작고 날카로운 눈, 오른손에 부채를 쥐고 있었지만 부채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채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비장 오달수가 무릎을 꿇은 채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죽었다 살아난 자가 사또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있다 합니다. 저승에서 사또를 보았다느니 끓는 기름에 던져졌다느니 하는 말을 백성 앞에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작은 눈이 더 좁아졌고 눈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분노였는지 공포였는지는 본인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오달수가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죄목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요언을 퍼뜨려 민심을 어지럽힌 죄. 포졸녀를 데려가라. 오달수가 일어나 서재를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조익현 혼자 남은 서재가 고요해졌죠. 부채가 탁상 위에 내동댕이 찾았습니다. 사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탁상 위 촛불이 흔들려 벽에 그림자가 일렁였는데 조익현이 퍼뜩 고개를 들어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벽 위에 비친 자기 그림자가 크게 일그러져 있었죠. 업경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저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을 것입니다. 조익현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장터로 돌아가겠습니다. 해가 산등성이에 걸릴 무렵 장터 북쪽 길에서 먼지가 일었습니다. 말을 탄 자 하나와 포졸 10명이 줄지어 오고 있었죠. 오달수가 선두에서 말을 몰고 있었습니다. 허리에 환도를 찬 포졸들이 장을 세운 채 장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놈이 누구냐? 오달수의 목소리가 장터를 갈랐습니다. 허나 느티나무 아래에는 사람들이 벽처럼 둘러서 있었죠. 포졸들이 걸음을 옮겼지만 백성들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앞줄의 선산에 하나가 어깨를 세운 채 버텼고 그 뒤로 안악들이 아이를 등 뒤에 숨긴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달수가 말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백성이 한 사내를 둘러싸고 있었죠. 환도를 쥔 손이 허리춤에서 멈추었습니다. 칼을 빼면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설공찬이 고개를 들어 오달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죠.
다만 그 눈 안에 조승에서 가져온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건너온 자의 눈이었습니다. 오달수의 말이 한 걸음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달수의 말이 뒷걸음질 친 뒤로도 한참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포졸 10명이 창을 세운 채 서 있었지만 백성들이 벽처럼 둘러선 느티나무 아래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죠. 오달수가 말에서 내려 칼집에 손을 얹고 소리쳤습니다. 관찰사 사또의 명이다. 요원을 퍼뜨린 자를 잡아들인다. 이마에 핏줄이 붉어졌지만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공찬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무릎을 한번 털고 고개를 들어 오달수를 바라보았죠. 저 세상의 잔상이 거치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가겠소. 설공찬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포졸이 양팔을 잡으려 하자 설공찬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이오. 포졸이 오달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달수가 턱짓으로 길을 열었죠. 설공찬이 먼저 걸었고 포졸이 뒤를 따랐습니다. 장터의 백성들이 그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고 아무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노파가 길가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설공찬의 흰 옷자락이 흙길 위에 끌리며 먼지를 일으켰고 그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백성들은 서 있었습니다. 관아의 동원에 설공찬이 끌려 들어왔을 때 조익현은 대청마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적한 얼굴에 땀이 번들거렸고 오른손에 쥔 부채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채질이 아니었습니다. 부채를 쥔 손가락 5이 접었다 폈다를 되풀이하고 있었을 뿐이죠. 사기꾼을 신문하라. 조익현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왼손이 목 뒤를 더듬었죠. 비장 오달수가 허리를 굽혀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박경주는 관아의 조사관이었습니다. 나이 42, 길쭉한 얼굴에 코가 날카롭게 솟아있었죠. 눈은 가늘고 깊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는데 그것이 마치 저울추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쪽 눈썹을 올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의심이 들 때마다 오른쪽 눈썹이 반달처럼 휘어 올라갔습니다. 박경주는 설공찬을 별채로 데려갔습니다. 마저 앉았습니다. 사이에 작은 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상 위에는 먹물과 붓과 백지가 가지런했습니다. 김득수라 하였느냐? 이 몸은 김득수의 것이오. 나는 설공찬이요. 박경준의 오른쪽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붓을 들어 백지 위에 무언가를 적었죠. 적고 나서 설공찬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가늘고 깊은 눈이 설공찬의 눈동자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김득수의 어릴 적 이름이 무엇이냐? 설공찬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모르오. 이 몸의 기억은 내 것이 아니오. 박경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적었습니다. 이어서 물었죠. 설공찬의 아내 순덕이 혼례 때 입은 저고리의 색을 대라. 설공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이승너머를 바라보는 듯했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 따뜻한 것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연분홍이었소. 소매 끝에 얼룩이 하나 있었는데 혼례 전날 밤에 순덕이가 부엌에서 간장 단지를 엎질러서 생긴 것이오. 시어머니께 혼이 날까봐 소매를 접어 감추고 절을 했소. 박경준이 붓을 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별채를 나갔죠. 순덕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경준이 순덕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순덕의 눈이 동그래졌죠.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말했습니다. 연분홍이었습니다. 소매 끝에 얼룩이 있었고요. 혼례 전날 밤에 부엌에서 간장 단지를 엎질러서 생긴 것인데 시어머니께 들킬까 봐 소매를 접어 감추고 절을 올렸습니다. 순덕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것은
저와 서방님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서방님이 맞습니다. 박경준이 순덕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연분홍, 소매 끝 얼룩, 간장 단지, 접어 감춘 소매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박경준이 돌아와 앉았을 때 오른쪽 눈썹은 더 이상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마 위에 가로줄이 깊게 패여 있었죠. 그는 다른 방도를 택했습니다. 무당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무당 막내가 방울을 흔들며 설공찬의 앞에 섰습니다. 눈을 감고 방울을 흔든 지 한참 막내가 갑자기 방울을 멈추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설공찬을 바라보았죠. 얼굴에서 붉은 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람 안에 귀신은 없습니다. 박경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귀신이 아니면 무엇이냐? 산 사람의 혼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운이요. 저승 냄새가 나는 것은 거쳐온 길의 흔적일 뿐이고 이 혼 자체는 맑습니다. 막내가 서둘러 방울을 챙기며 물러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문턱을 넘기 전에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나갔습니다. 박경준이 이 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사기꾼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앉은 이 사내는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설공찬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묻지 않았는데 먼저 말을 꺼냈죠. 어르신, 박경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부친 되시는 분을 저승에서 배웠어. 박경준의 손이 붓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제1전 진광대왕 앞에서 생전의 행적을 저울질할 때 어르신의 부친께서는 곧장 극락으로 보내졌소. 진광대왕이 직접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소. 평생 한 번도 뇌물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고, 이런 혼은 처음이라고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박경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아래턱이 떨렸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경준의 부친은 외직 현감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생전 녹봉 외에 콩 한 대도 더 받지 않았고 퇴임할 때 관사에 남긴 것이라고는 해진 돗자리 하나뿐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칭송했지만 조정에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저승을 다녀왔다는 사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박경준이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한참 뒤에야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죠. 신문을 계속하겠다. 그 시각 동원에서 전갈이 날아왔습니다. 조익현의 것이었죠. 붓글씨가 급하게 갈겨져 있었습니다. 속히 사기꾼으로 결론을 내라. 더 이상 소란이 커지기 전에 박경준이 전갈을 접어 소매에 넣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떴죠. 오달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관찰사 사또께 전하시오. 아직 신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경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죠. 가늘고 깊은 눈동자 안에 방금 전까지 없던 무엇인가가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박경준은 그날 밤 관아의 문석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문서고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죠. 문고리에 손을 얹기 전에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야경 포졸이 반대편 마당을 돌고 있는 시각이었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경준이 품 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죠. 조사관의 직책으로 지급받은 문서고 열쇠였지만 야밤에 몰래 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열쇠를 넣는 손끝이 한번 미끄러졌죠. 자물쇠가 찰칵 소리를 내며 풀렸을 때 박경준이 다시 한번 복도 끝을 훑어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 등잔 하나를 상위에 올려놓고 쌓인 문서 글짝을 하나씩 열었죠. 먼지가 올라왔습니다. 코끝이 간질거렸지만 재채기를 참았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되었으니까요. 설공찬이 장터에서 한 마리 귓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조익현이 백성의 전답을 빼앗고 뇌물을 받아 옥사를 뒤집었다는 증언, 그것이 사실이라면 흔적이 있을 터였습니다.
관아의 문서에는 거짓을 쓸 수 있어도 토지 대장과 소송 기록을 동시에 맞추어 조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박경준이 토지 대장을 펼쳤습니다. 3년 전 기록이었죠. 손가락이 줄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오른쪽 눈썹이 올라갔죠. 백성 김만복의 눈 세마지기가 관에 귀속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유란에 적힌 것은 미납 환국 충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환국 장부를 뒤져보니 김만복의 환국은 이미 갚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갚았는데 미납이라니 두 장부가 서로 물고 있었습니다.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듬해에도 그 이듬해에도 같은 수법이 반복되어 있었죠. 백성의 전답이 미납을 핑계로 관에 귀속되었고 그 눈밭이 어디로 갔는지는 대장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 조익현의 향리 쪽 토지가 부쩍 늘어나 있다는 것을 별도의 장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경준이 붓을 들어 빈 종이에 날짜와 이름과 마지기 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줄어들었죠. 심지를 돋우며 계속 적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종이 위에 글자가 늘어갔습니다. 설공찬이 저승에서 본 업경대의 거울, 거울에 비친 장면들과 문서 속 기록이 하나씩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저승의 거울이 비춘 것을 현세의 먹물이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조익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경준이 문서고에서 밤을 새운 바로 그 사이 조익현은 오달수를 불러 귓속말을 했습니다. 오달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죠. 닭이 울기도 전에 포졸넷이 별채로 들이닥쳤습니다. 설공찬이 잠든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양팔이 꺾여 뒤로 묶였습니다. 이튿날 해가 뜨기도 전에 설공찬은 옥에 갇혔습니다. 죄명은 요원을 퍼뜨려 민심을 어지럽힌 죄였죠. 곤장 20대가 뒤를 따랐습니다. 형리가 곤장을 내리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습니다. 설공찬은 엎드린 채 이를 악물었죠. 손톱이 흙바닥을 파득하던 나갔습니다.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형리가 그 고요함에 오히려 손을 멈칫거릴 정도였죠. 옥사는 어두웠습니다. 돌벽이 세면을 둘러싸고 있었고 앞면만 나무 창살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 서면 머리가 닿을 듯했죠. 돌벽 사이로 바람이 들었고 집 한 묶음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죠. 설공찬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등을 대는 순간 곤장 맞은 허벅지에서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산 자의 것이 아닌 시선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을 뿐이죠. 그날 저녁 옥사 앞에 월이가 왔습니다. 창살 사이로 밥 한 덩이를 내밀었습니다. 왼손이었습니다. 설공찬이 왼손으로 밥을 받아들었죠. 월이의 눈이 그 손을 보았습니다. 왼손으로 밥을 집는 모습, 손가락을 오므리는 방식, 엄지로 밥알을 누르는 버릇까지 월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입술 위에 주먹을 갖다 댔죠. 서방님의 버릇이 남았구나. 설공찬이 고개를 들어 월이를 보았습니다. 월이가 창살을 두 손으로 잡았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몸은 내 서방님의 것입니다. 돌아서는 월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치맛자락이 옥사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고 모퉁이를 돌아서야 비로소 월이의 울음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설공찬이 밥 한 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먹밥이었죠. 밥 안에 콩이 서너 알 박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성껏 준 밥이었습니다. 설공찬이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같은 밤 관찰사 관사의 서재에서 조익현이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상 위에 잔이 3개째 비어 있었고 넷째 잔을 기울이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에 쥔 부채가 무릎 위에서 달그락거렸죠. 부채살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빈 서재에 메마르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벽에 비친 조익현의 그림자가 일렁이며 형체를 바꾸었죠. 넓적한 얼굴의 그림자가 순간 길쭉하게 늘어나더니
갓을 쓴 시왕의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조이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잔이 쓰러지며 술이 상 위로 번졌죠. 양눈이 벽을 훑었습니다. 그림자는 이미 제 모양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조이켄이 주저앉았습니다. 왼손으로 목 뒤를 더듬었죠. 식은땀이 손바닥에 묻어났습니다. 내가 정령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진단 말이냐. 혼잣말이 서재의 빈 벽을 맴돌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벽에 걸린 산수화가 촛불에 일렁이며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이켄이 고개를 돌렸죠. 촛불이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조이켄의 손이 부채를 놓고 술잔을 다시 집었습니다. 잔에 입술을 대었지만 술이 목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턱 아래로 술이 흘러내렸죠. 옷 앞섭에 술 자국이 번졌지만 닦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옥사 안에서는 설공찬이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옆칸에서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났죠. 다른 죄수가 창살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내였습니다. 나으리, 저승을 다녀왔다는 양반이 당신이요? 설공찬이 눈을 떴습니다. 저도 저승에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설공찬이 한참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늘게 뜬 눈이 사내의 얼굴 위를 천천히 훑었죠. 살아있을 때 잘못한 것을 바로잡으시오. 저승의 업경대는 속일 수 없어. 이승에서 감춘 것이 업경대 앞에서는 낱낱이 비추어지오. 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그 사내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이윽고 사내가 고개를 들었죠.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리, 내가 사또에게 고할 것이 있어. 설공찬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옥사 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죠. 관아 문서고에서는 박경준이 여전히 붓을 눌리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5장을 넘어가고 있었죠. 토지대장과 환곡장부와 소송 기록을 가로놓고 설공찬의 저승 증언을 세로로 대조한 보고서였습니다. 저승의 거울에 비친 것과 현세의 문서에 적힌 것이 한 줄 한 줄 맞물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경준의 붓이 마지막 글자를 찍었습니다. 먹물이 종이 위에 번지지 않게 입으로 불어 말렸죠. 보고서를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등잔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경준이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박경준이 보고서를 다 쓴 것은 새벽녘이었습니다. 먹이 마르기도 전에 봉투에 넣어 밀봉했죠. 조익현 관찰사의 전답 약탈문서 사본, 뇌물수수 증인의 진술서, 그리고 설공찬의 저승 증언을 날짜 순으로 정리한 대조표까지. 박경준이 봉투 위에 한양사원부 앞으로 수신처를 적을 때 붓을 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쪽 눈썹이 올라간 채 굳어 있었죠. 파발이 떠난 지 열흘 만에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나이는 40이 채 되지 않아 보였고 장신의 어깨가 좁았습니다. 도포 대신 남루한 행색으로 마을에 들어왔으나 허리에 찬 마패의 무게 때문인지 걸음걸이에 흔들림이 없었죠. 관아 앞마당에 도착해 마패를 꺼내 들자 아전들의 무릎이 일제히 꺾였습니다. 어사의 임무는 2가지였습니다. 설공찬의 진위 조사, 그리고 관찰사 조익현에 대한 감찰. 어사는 먼저 옥에 갇힌 설공찬을 불러냈습니다. 관아 마루 위에 평상을 놓고 앉은 어사 앞에 설공찬이 끌려 나왔죠. 옥에서 보낸 나흘 사이에 득수의 몸은 더 여유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붉어졌고 턱선이 날카로워졌죠. 허나 그 초점 없는 먼 눈은 여전했습니다. 저 세상 어딘가를 들여다보는 듯한 눈이 어사를 향해 멈추었습니다. 그대가 저승에서 본 자들의 이름을 모두 대시오. 어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목조지 한 번 오르내렸을 뿐 얼굴에 어떤 감정도 없었죠. 설공찬이 무릎을 바로 세우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떴죠.
그리고 이름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충주 관찰사 조익현. 이것은 이미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양 호주참의 민치옥 마루 아래에 서 있던 서기의 붓이 멈추었습니다. 민치옥은 현직이었습니다. 어사의 눈꺼풀이 한 번 떨렸으나 입을 열지 않았죠. 사헌부 장령 윤석형. 어사의 턱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윤석형은 바로 어사 자신을 한양에서 보낸 사헌부의 수장이었죠. 이조참판 서응수. 어사의 얼굴에서 빗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죠.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고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서응수는 이조참판이자 어사 자신의 장인이었습니다. 설공찬이 계속 이름을 대고 있었지만 어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었죠. 이윽고 어사가 손을 들어 설공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 단 한 글자였습니다. 어사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어사가 서기와 아전들을 물리쳤습니다. 마루 위에 둘만 남자. 어사가 목소리를 낮추었죠. 그대가 저승에서 돌아온 것이 착오라 했소. 설공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승에 알려야 할 것이 있어 되돌려 보낸다고. 어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착오가 아니라 의도. 저승이 이 사내를 일부러 이승에 돌려보냈다는 뜻이었죠. 조익현 한 사람 때문에 그리했단 말이오. 아닙니다. 설공찬의 눈이 어사를 관통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조익현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업경대의 거울에 비친 것은 관찰사 하나가 아니라 조정의 뿌리까지 뻗은 줄기였죠. 민치옥이 호조의 금고에서 빼돌리는 자가 윤석형의 장부를 거쳐 서응수의 창고로 흘러들어간 물줄기가 저승의 거울 안에서 한 폭의 그림처럼 선명하게 비쳤던 것입니다. 어사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소매로 닦지 않았죠. 닦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인의 이름이 그 물줄기의 끝에 있었으니까요. 박경준이 마루 아래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썹이 올라간 채 어사의 젖은 이마와 설공찬의 고요한 눈을 번갈아 보았죠. 무언가가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의 직감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충주 하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사의 이마 위에 맺힌 땀방울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조익현에 대한 파직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사가 올린 보고서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절반, 조정 대신 3명의 이름이 적힌 부분은 한양 조정의 밀실 안에서 봉인되었죠. 조익현은 파직시키되 설공찬의 입은 막는다. 그것이 조정이 택한 길이었습니다. 파직명이 전해졌을 때 조익현은 관아 안채에서 부채를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채를 잡은 손가락 5이 쉴 새 없이 오므라들었죠. 장터에서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시작된 그 경련이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익현이 일어섰습니다. 넓적한 얼굴 위로 핏줄이 선명했고 날카로운 눈이 한양 쪽을 향했죠. 이윽고 떨리는 두 손으로 관복의 띠를 풀었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3번을 헛잡은 뒤에야 매듭이 풀렸죠. 사또의 옷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마루 위에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이 조익현을 이끌고 관아 밖으로 나왔을 때 길 양편에 백성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지도 욕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서서 보고 있었죠. 그 침묵이 조익현의 등을 짓눌렀습니다. 어깨가 한 뼘은 줄어든 듯 구부러졌습니다. 조익현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려옥에서 나와 관아 마당 한쪽에 서 있는 설공찬을 노려보았죠. 널쩍한 얼굴이 일그러졌고 이가 드러났습니다. 내 놈이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는구나. 설공찬이 조익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승의 것이 아니던 눈빛이 처음으로 이 세상의 한 사람을 정면으로 마주했죠. 이윽고 고요하되 한 글자도 흐리지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승에서 다시 뵐 것입니다. 사또. 조익현의 발이 비틀거렸습니다.
포졸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끌려갔죠. 길 양편의 백성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조익현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설공찬을 향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선은 관아 빈방에서 밤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조익현의 비리와 파직에 관한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죠. 장인의 이름이 적힌 설공찬의 증언 목록을 앞에 놓고 글자 한자를 짚어가며 다른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장을 다 쓴 뒤 어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종이를 들어 읽었죠. 이윽고 두 손으로 종이를 쥐어 찢었습니다. 찢어진 조각이 상위에 흩어졌죠. 다시 빈 종이를 펴고 붓을 들었습니다. 같은 글자를 썼습니다. 또 멈추었습니다. 붓을 놓고 두 손으로 이마를 짚었죠. 한참 뒤에야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촛불이 벽 위에 어사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끝에 어사가 적은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설공찬의 증언은 유언이며 요소로 규정하여 일체의 기록을 쓰고 소각할 것. 설공찬에 대해서는 추가 신문 없이 석방하되 입을 열지 못하게 할 것. 어사가 붓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죠. 밤새 켜둔 촛불의 심지가 다 꺼질 무렵 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파발꾼에게 봉서를 건넸습니다. 한양 조정으로 밀봉채 전하시오. 파발의 말발굽 소리가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어사가 관아 마루 끝에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죠. 이윽고 먼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 끝에서 번져오고 있었지만 어사의 얼굴 위에는 아무런 빛도 닿지 않는 듯했습니다. 전교가 내려온 것은 어사가 떠난 지 닷새 뒤였습니다. 설공찬의 증언을 기록한 모든 문서를 수거하여 소각하라. 필사본, 전문, 구술 기록을 불문하고 일체를 거두어들이되 은닉하는 자는 곤장 50에 유배에 처한다. 관아 마당의 전교문이 내걸렸을 때 모여든 백성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내 침묵이 뒤따랐죠. 곤장 50이라는 글자가 입들을 봉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안방과 사랑방을 뒤졌죠. 장터에서 설공찬의 증언을 받아 적은 종이, 이웃에게 건네 베낀 필사본, 심지어 벽에 붙여놓은 메모까지 포졸의 손이 닿는 곳마다 종이가 거두어졌습니다. 한 안아기 티주 밑에 필사본을 숨겨두었다가 발각되어 끌려나왔죠. 울음소리가 마을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경준이 관아 마당에 서서 수거된 문서 더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의 사본도 그 속에 들어있었죠. 설공찬의 저승 증언과 조익현의 비리를 한 줄 한 줄 대조하며 밤을 새웠던 그 기록이 이제 장작더미 위에 놓여 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경준의 한쪽 눈썹이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턱이 굳어 있었고 길쭉한 얼굴 위로 아무런 표정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불이 피워졌습니다. 장작이 쌓이고 그 위에 종이 묶음이 올라갔죠. 포졸이 횃불을 가져다 대자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종이가 말려들면서 먹글씨가 일그러졌고 글자들이 잿빛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업경대, 끓는 기름, 시왕의 얼굴, 관찰사의 비명, 설공찬이 저승에서 보았다고 증언한 모든 것이 한 줌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불길 너머로 설공찬이 서 있었습니다. 특수의 몸은 더 여여 3배우 아래 쇄골이 드러나 보였고 두 눈은 여전히 이승 넘어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얼굴 위에 붉은 빛을 드리웠지만 그 눈에는 불꽃의 반사조차 없었습니다. 기록이 사라져도 저승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공찬의 목소리가 장작 타는 소리 사이로 가라앉듯 흘러나왔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백성 서너시 고개를 돌려 사내를 바라보았죠.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곤장 50이라는 글자가 모든 입 위에 자물쇠처럼 걸려 있었으니까요. 불길이 잦아들 무렵
한 서생이 소매를 여미며 장터 구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죠. 길쭉한 얼굴에 수염이 깔끔하게 다듬어진 선비였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 버릇이 있는 사내답게 손끝에 먹물 자국이 베일 서본 한 장이 접혀 들어가 있었습니다. 종이가 살갗에 다 차가웠고 걸을 때마다 소매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서생이 고개를 들었을 때 맞은편에 서 있던 박경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경준의 길쭉한 얼굴 위로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한쪽 눈썹이 올라가지도 입이 열리지도 않았죠. 다만 고개를 천천히 돌려 불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생이 걸음을 멈추 장터를 벗어나 골목으로 접어들었고 이윽고 사라졌습니다. 박경준은 끝내 서생을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월이가 헛간을 찾아왔습니다. 설공차는 문턱에 걸터앉아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죠. 불에 그을린 연기 냄새가 아직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월이가 맞은편에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입술을 누르고 한참을 서 있다가 손을 내렸죠. 서방님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월이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끊어질 것 같았죠. 소렴도 대렴도 다 끝내놓고 관에 넣어놓고 마지막 못을 치려는데 서방님이 눈을 뜨셨지 않습니까? 서방님의 몸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렸는데 월이가 손등으로 눈 아래를 훔쳤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인 겁니까? 설공찬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월이가 매일 마주했던 남편의 얼굴이 월이 앞에 섰죠. 허나 그 안에 담긴 눈빛은 여전히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공찬이 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이 몸을 빌린 죄 저승에서 다시 갚겠습니다. 월이의 눈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몸이 자기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사내가 남편의 이마를 흙바닥에 대고 있었죠. 월이가 한 걸음 물러섰다가 멈추었습니다. 이윽고 허리를 굽혀 사내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시오. 서방님의 무릎이 상합니다. 박경준은 그 밤 관아 숙소에서 짐을 쌌습니다. 부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외직 현감을 지내며 평생 뇌물 한 번 받지 않았던 부친. 설공찬이 저승에서 보았다고 한 그 부친이 제1전 진광대왕 앞에서 곧장 극락으로 갔다는 증언. 그 증언이 적힌 기록을 오늘 자기 손으로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경준이 붓과 벼루를 보따리에 넣었죠. 관인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무 관인이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빈방에 울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설공찬이 헛간에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고 마당 위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죠. 설공찬이 마당 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먼 곳을 보던 눈이었지만 이날은 하늘의 푸른 빛이 그 눈 안에 들어와 있는 듯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월이가 안방문을 열고 나왔고 이웃집 할멈이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죠. 설공찬이 눈을 감았습니다. 득수의 몸이 천천히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이고 상체가 뒤따랐죠. 흙바닥 위에 쓰러지는 순간 헛간 안에 두고 온 촛불 한 자루가 색을 바꾸었습니다. 누런 불꽃이 한순간에 파랗게 물들었죠. 푸른 빛이 헛간 문틈을 통해 마당 위로 한 줄기 번져 나왔습니다. 월이가 달려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마당 위에 쓰러진 사내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뒤집었죠. 득수의 얼굴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고 입가에 신락 같은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월이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렸죠. 서방님, 이번에는 누구를 부르는 것인지 월이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경준이 가장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쓰러진 사내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지만 고개가 축 늘어진 채 돌아오지 않았죠. 손목을 짚었습니다. 맥이 없었습니다. 설공찬의 혼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김득수의 몸뿐이었죠. 넓은 이마, 굵은 눈썹, 턱 아래 작은 점.
그러나 먼 곳을 보던 눈은 이미 감겨 있었고 저승의 이야기를 쏟아내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관 뚜껑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박경준이 사내의 눈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려 완전히 감겨주었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는 것도 모른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월이가 마당 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덕이 사내의 곁에 엎드려 소리를 죽여 울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울타리 너머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월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른 채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남편이 2번 죽는 것을 지켜본 여인의 눈이었습니다. 사흘 뒤 월이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동쪽 끝 초가지붕 아래 석 달 전 빈소가 차려졌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촛불이 6자루였죠. 방 안에 향냄새가 가득 차 낮은 천장 아래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습을 먼저 했습니다. 월이가 직접 수의를 입혔죠. 삼배옷에 고름을 매는 월이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달 전에도 이 옷을 입혔습니다. 그때 이 사내가 눈을 떴죠. 이번에는 뜨지 않았습니다. 월이의 손이 사내의 깃을 여며주었습니다. 차가운 피부 위에 삼배가 닿는 소리가 방 안에 갇힌 하얀 삼배천이 사내의 몸 위에 한 겹, 2겹 감기며 얼굴이 가려졌습니다. 끈으로 묶었죠. 월이의 손이 매듭을 지을 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매듭 하나가 남편과의 거리를 한 뼘씩 벌려놓고 있었습니다. 대령으로 관에 뉘었습니다. 나무 관 안에 사내의 몸이 놓이자 관이 좁아 보였죠. 득수는 어깨가 넓은 사내였습니다. 어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죠. 안에 쌀알과 구슬이 들어있었습니다. 반암이었습니다. 3달 전 이 입에서 쌀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혀 위에서 굴러 턱 아래로 떨어지고 구슬 하나가 바닥에 부딪혀 또르르 굴러갔죠. 그때 월이는 죽은 사내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월이가 사내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쌀알을 하나 집어 잇몸 위에 놓았죠. 차가운 잇몸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3달 전과 똑같은 감촉이었습니다. 2번째 쌀알, 3번째 쌀알, 구슬 하나를 혀 위에 올려놓았죠. 월이가 2 손을 모아 입 앞에 가져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처럼 그 손이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죠. 이윽고 월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마시오. 목소리가 갈라져 바람 새는 소리처럼 끊어졌죠. 편히 가시오. 관뚜껑을 닫았습니다. 나무가 맞물리는 소리가 방 안에 무겁게 울렸죠. 월이의 손바닥이 뚜껑 위에 얹혀진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복을 마치고 상복을 입은 뒤 장지로 향했습니다. 마을 뒷산 양지바른 자리에 구덩이를 팠죠. 명정에 김득수의 이름이 적힌 붉은 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흙이 관 위에 한 삽, 2삽 쌓일 때마다 나무 소리가 둔탁하게 울리다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윽고 소리가 사라졌죠. 흙이 관을 완전히 덮은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 순덕이 서 있었습니다. 순덕은 일꾼 2를 데리고 빈 관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관이었죠. 득수의 무덤 바로 곁에 구덩이를 하나 더 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죠. 혼이라도 돌아오시라고. 순덕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빈 관이 흙 속으로 내려갔죠. 흙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있지 않은 무덤이 득수의 무덤 옆에 나란히 솟아올랐습니다. 순덕이 봉분 위에 손바닥을 얹었죠. 흙이 축축했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봉분의 흙을 쓸어내리며 모양을 다듬었습니다. 남편의 무덤을 만져보는 것은 이것이 2번째였죠. 첫 번째 무덤은 30리 밖 고을에 있었습니다. 박경준은 장례가 끝난 이튿날 관아에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관인을 내려놓고 보따리 하나에
책 몇 권을 싸서 관할을 나섰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향리로 돌아가는 고갯길에서 한번 멈추어 섰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내려다 보였죠. 지붕설은 채가 논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박경준이 한참을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죠. 그 뒷모습이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월이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가끔 뒷산에 올라 남편의 무덤에 술 한 잔을 올렸죠. 그 옆에 빈 무덤에도 술을 따랐습니다. 두 무덤 앞에 나란히 놓인 술잔 2개를 내려다보며 월이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한편 어느 고을의 방 안에서 한 선비가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문건이라는 선비였습니다. 장터에서 소매에 숨긴 그 종이가 책상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문건은 일기를 다 쓴 뒤에도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뒤집었죠. 뒷면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문건이 한참을 망설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금서였습니다. 조정에서 수거하여 불태우라 명한 이야기였죠. 이문건의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하고 단정했습니다. 필사가 끝날 때쯤 밤이 깊어 있었죠. 촛불이 짧아져 심지가 기름 위에 간신히 떠 있었습니다. 이문건이 붓을 내려놓고 마른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먹물이 마르지 않은 글자들이 촛불 아래에서 윤기를 띠고 있었죠. 후세에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읽겠지. 이문건이 종이를 접어 일기장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일기장을 괴짝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죠. 나무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그 괴짝은 그대로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500년 동안 설공찬전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조정이 수거한 책은 불에 탔고 읽은 자는 벌을 받았고 이야기를 아는 자는 입을 다물었죠. 500년이라는 시간이 그 위에 흙처럼 쌓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한 연구자가 묵제일기라 불리는 오래된 일기장을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일기 본문 뒤에 빼곡히 적힌 글자들을 발견했죠. 일기의 뒷면에 누군가가 조용히 필사해둔 이야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승에서 돌아온 사내의 증언이었습니다. 저승에서 돌아온 사내의 증언은 결국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설공찬이 조익현에게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저승에서 다시 뵐 것입니다. 사또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